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중국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제-35의 성능은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는 아시아 하늘을 지배할 것이라며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만하던 그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준비하던 충격적인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만이 아닌 미국마저 초과한 기술입니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한마디에 세계는 충격을 받았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기술이 연료 효율 115%, 모의전 승률 62%라는 수치로 F-35조차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중국과 미국을 떨게 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이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의 억제력에 대한 CNN 앵커의 말은 펜타곤 상황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마이클 헤이든 미국 국방부 항공전력 부차관보입니다. 20년간 전투기 도입 계약을 담당했던 저는 그날처럼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동맹국 전력평가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CCTV 화면에 거대한 자막이 뜨며 제3미소를 능가하다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관영방송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수치들이 쏟아졌습니다. 작전 방영 1500헥키옵터 스텔스 성능은 F-35 동급 가격은 절반. 화면 속 전투기가 수직으로 솟구자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국방 정보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보고서가 유출된 겁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극비 문서에는 J3인 이미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0대가 이미 조립 중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항공연구원 부원장리 웨이핑의 발언이었어요. 이제 동아시아의 하늘은 중국이 지배한다. 한국 그들의 KF-21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는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2024년 12월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뛰어갔죠. 복도에서 만난 CIA 분석관이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10년을 앞당겼어요. 우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장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헤이든 한국 공군군 현황을 보고하시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4.5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KF-18은 이제 막 시험 비행을 시작했고 실전 배치는 2026년이나 되어야 가능합니다. 40대 도입 예정이지만 그것도 블록원 초기 모델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J-로 압박하면 한국의 억제력은 3개월 내에 무력화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3개월이라고 그럼 우리 전략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때 상원 국방위원장 피터 홀리스가 비웃듯 말했죠. 한국이 무슨 도움이 되나? 그들은 우리 기술에 기생하는 하청업체일 뿐이야. 독자 개발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지. F-30 제대로 만들면 다행이야.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약소국이고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의존적이라고요. 삼성이나 LG가 뭘 만들든 전투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오만을 깨뜨립니다. 2025년 1월 브리핑을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책상 위가 깨끗했습니다. 하나 낯선 문서만 놓여 있었죠. 시험 일정표 처음 듣는 명칭이었습니다. X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래 적힌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내부 무장창 적용 완료. 스텔스 성능 확보. RCS 0.1잼 달성.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 무장창이라니 그건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1잼는 F35에 근접한 수치였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15년 걸린 기술인데요. 그런데 문서 하단에 찍힌 도장이 제 의심을 무너뜨렸죠. 한국 국방부 공식 인장이었고 그 옆에 또 다른 도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부 기술 협력과 검토 완료. 우리 부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정보 담당관 앤드류 몰턴에게 전화했습니다. EX라는 코드네임을 들어본 적 있나 전화기 너머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새어나갔군요. 블록스. 한국이 3년간 조용히 준비한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도 이제 막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헤이든, 이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J35의 등장으로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정작 놓치고 있던 건 우리 곁에 있던 동맹국의 진짜 모습이었죠.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을까?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오스틴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현지 실사가 필요합니다. 실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장관이 제 발을 끊었어요. 사실이라면 우리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거지.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헤이든 자네가 직접 가게 실사단을 구성하겠네. 대통령께도 보고하지. 1월 8일 출발하게.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제 오만과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려집에 돌아와짐을 싸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참 좋으면 돌아올게. 한국 가서 그들이 뭘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오는 거야. 아내가 물었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확인은 해야지. 동맹의 의무니까. 그리고 아마 별거 아닐 거야. 늘 그랬듯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진실을 직접 본다.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환상인지. 어차피 결과는 뻔하겠지만,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는 거려. 1월 8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J35에게 일본도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방위상이 긴급 성명을 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혹은 숨겨둔 카드가 있는 사람처럼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 동안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속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분득 10년 전 한국 장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늘을 날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로
그때는 그저 꿈 같은 소리라고 웃어 넘겼는데요. 비행 중에 오스틴 장관에게서 아무 메시지가 왔습니다. 창원이 주목하고 있다. 정확한 평가를 기대한다. 만약 한국이 실패하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압박이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니까요. 옆자리에 국무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큰일이에요.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길을 찾았을지도요. 25년 2월 20일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시험관이 학생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저를 평가하러 온 것 같았죠. 통역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장윤서 대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죠. 헤이든 부차관보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준비가 완료됐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서울 도착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워싱턴 의회 청문회장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제가 한국으로 떠나게 된 진짜 이유였죠. 창원 국방위원회 정기 세션이었습니다. 피터 홀리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오늘 안건은 동아시아 방위 체계 재검토입니다. 제1-3시소 등장 이후 우리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평 양사령부 정보참모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있었죠. 홀리스 위원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헤이든 부차관보 한국의 방위 능력을 평가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현재 F-15 60대와 F-35A 운용 중입니다. KF-21은 2026년부터 40대가 순차 도입될 예정입니다. 홀리스가 코움을 쳤어요. KF-21, 그 사전후 세대 전투기 말입니까? 중국이 5세대를 대량 생산하는 마당에 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은 10년 뒤에도 독자 비행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 부품 조립이나 하는 하청 업체예요. 삼성이 반도체 만든다고 전투기도 만들 수 있습니까? 농담도 심하시군. 민주당 의원 하나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홀리스가 서류를 흔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방산 수출 실적입니다.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어요. 폴란드에 팔았다는 FA, 오음이, 그건 훈련기지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앤드류 몰턴의 문자였죠. 긴급 청문회 끝나면 즉시 연락 바람. 홀리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쏟아붓는 예산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기여하는 건 뭡니까? 기지 제공. 그것도 우리가 지켜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이 원장님,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그들의 전략적 가치는 전략적 가치. 홀리스가 비웃었어요. 중국이 제2스레를 장악하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본과 호주에 집중해야 해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타이핑을 했죠. 저는 알았어요.
내일 아침 헤드라인이 미국 한국 폭기 검토가 될 거라는 거. 휴회가 선언되자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몰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를 따라 지하 3층 보안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철문 너머 작은 회의실. 그곳엔 DIA 국장과 공군 정부장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TOPT 도장이 찍힌 파일이 놓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몰턴이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이 3년 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코드명 X도 전에야 파악했어요. 첫 페이지를 보자 숨이 멎었습니다. KF-11 블록 3 내부 무장창 장착 완료. 그 아래 사진이 있었어요. 검은색 기체에 매끄러운 동체 BF-22와 흡사한 형상이었죠. 이게 진짜입니까? D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IA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이에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그들이 해냈습니다. 공군 정보부장이 덧붙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죠. 탄소 섬유 복합재 구조, 레이더 흡수 도료, 심지어 추력 편형 노즐, 모든 걸 한국 기업들이 만들었어요. 한화, LH, 대한항공, 그들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죠? 몰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술 유출 우려한다며 막았겠죠.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방금 홀리스 위원장을 만났네. 한국 예산 사과만을 상정할 거라더군. 그가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헤이든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후. 그때까지 실사팀을 구성하겠네. 극비리에 진행하게 홀리스가 알면 방해할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상권 한국 방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예상한 대로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야 해. 중요한 일이야. 언제 돌아와 3주 정도.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거야. 그날 밤 서재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경제 기정 민주화와 IMF 극복, 그리고 K방산의 부상까지 그들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꿨더군요. 어쩌면 이번에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펜타곤에서 비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단, 저와 몰턴 그리고 기술 전문가 셋이었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KF2는 0.1제곱MR로 추정됩니다. F-35의 0.02로 제곱미보다는 높지만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가격이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요. 몰터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항공기에 적용한 거예요. A4 레이더의 핵심인 지화 관련 반도체 삼성이 만듭니다. 텔스 도료의 나노 기술 LG 개발했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방산 하청 업체로만 봤지만 그들은 이미 핵심 비율 모두 갖고 있었다는 거려 브리핑이 끝나고 오스틴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헤이든,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네. 우리의 동맹 전략 전체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홀리스는 계속 한국을 압박할 거야. 하지만 자네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 2월 19일 출발 전날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일지. 몰턴이 전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답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날 밤 마지막으로 홀리스 위원장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이 화면을 채웠죠. 저는 TV를 끄고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2월 20일 새벽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읽었어요. 중국이 제350대 더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준비되어 있었기를 바랄 수밖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제 인생까지도 기내에서 한국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침략을 받았지만 정복당한 적은 없다.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모른다는 그렇게 태평양을 건넜고 2월 20일 오후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현실이었죠. 2월 22일 아침 7시 한화 시스템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평범하다였습니다. 그냥 여느 한국 대기업 건물처럼 보였죠. 유리로 덮인 고층 빌딩, 깔끔한 로비 양복 입은 직원들 전투기를 만드는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특별 보안구역입니다. 장윤서 대위가 설명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서 멈추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문이 아니었죠. 두께가 30cm는 되어 보였어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인식합니다. 경비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생체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또 다른 통로가 나타났어요. 벽은 콘크리트였고 천장엔 감시 카메라가 빼곡했죠. 마치 벙커 같았습니다. 두 번째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손을 내밀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김재영입니다. 하나 시스템 스텔스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오랜만에 미국 손님을 만네요. 악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오만이 아닌 확신을 봤죠. 세 번째 철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경납고였어요. 그런데 조명이 꺼져 있어서 거의 암흑기였죠. 죄송합니다. 보안상 일반 조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재영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특수 조명으로 보여드리죠. 푸른 빛이 천천히 켜지면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KFCUX 검은색 기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빛을 흡수하는 듯 검었고 날개서는 번개처럼 날카로웠어요. F, 무시베프, 3조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죠.
더 공격적이고 더 미래적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김재영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전투기를 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보안상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보여드릴 수 있죠. 그가 경납고 한쪽의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 수십 개가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김재영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캐노피 반사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특수 코팅으로 레이더 반사를 90% 줄였습니다. 그래프의 수치를 보고 놀랐어요. F35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나노 코팅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기술이 전투기에 적용된 거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A4 레이더입니다. 1200개의 송수신 모듈 탐지거리 200km. 제가 물었어요. 걔 반도체를 사용했습니까? 김재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군요. 네. 삼성이 독자 개발한 지화 관련 반도체입니다. 미국산보다 전력 효율이 20% 높죠. 그때 장윤서 대위가 통역을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The power efficiency. 죄송합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죠. 김재영이 계속했습니다.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도 보시죠. 열화상 화면이 켜졌습니다. 150km 밖에 민항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LG 열화상 센서입니다. 자동차 나이트 비전 기술을 군사용으로 발전시켰죠. 저는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민간 기술을 이렇게 군사 기술로 전환했다니요. 레이돔 주파수 스캔 결과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어요. 텔스 성능의 핵심이죠. 반사율 30벨.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F35와 동등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믿기 어려웠죠.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김재영이 다른 컴퓨터로 이동했습니다. 7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죠. 화면에 가상의 레이더 기지가 나타났습니다. KF가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일반 모드입니다. 전투기가 레이더에 선명하게 잡혔죠. 이제 스텔스 모드 신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희미한 점만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펜타곤에 보고해야 할 중요한 정보였죠. 이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까? 김재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헤이든 부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는요. 하지만 2020년 여러분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 그가 창밖을 가르쳤습니다. 경납고에 있는 KF가 푸른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죠. 3년이 걸렸습니다. 한화, 삼성, LG, 현대 모든 대기업이 참여했어요.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 자동차 기술, 모든 걸 항공기에 접목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3조 원입니다. 정부 지원 1조, 기업 투자 2조요. 여러분이 F30거 한 대 가격으로 우리는 기술 자립을 잃었죠. 그의 말에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F- 상대가 1천억 원이 넘으니까요.
장윤서 대위가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김재영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실물을 가까이서 보시죠. 다시 경납고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KF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표면의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리벳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었죠. 복합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70%입니다. 한국카본이 개발한 탄소 섬유예요. 보잉도 우리 제품을 씁니다. 저는 기체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이었어요. 마치 미래를 만지는 것 같았죠. 엔진은요. 현재는 지 엔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여로 스페이스가 독자 엔진을 개발 중이죠. 2028년 완성 예정입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하려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김재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헤이든 부차관보님,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하청가 아닙니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거죠. 내일 뭘 보여주실 겁니까? 내부 무장창 실험입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도요. 평택 기지에서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장윤서 대위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미국 관계자 중에 이렇게 진지하게 보신 분은 처음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하고 가시거든요. 이제는 다를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즉시 오스틴 장관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초기 평가 예상을 뛰어넘음. 추가 검증 필요하나 기술은 실제함. 답장이 바로 왔어요. 계속 진행. 창원이 주목 중.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있을 실험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이 정말 5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했다면 동아시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폐였던 도시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도시가 됐죠. 김재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린 준비됐습니다. 2월 23일 새벽 5시 평택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창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화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진짜 시험이었죠. 내부 무장창, 그건 4.5세대와 5세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니까요. 부차관보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장윤서 대위가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김재영 수석이 조수석에서 돌아봤습니다. 오늘 보실 실험은 한국 공군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만큼 극비로 진행됐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내부 무장창 개발이 왜 어려운지 아시죠? 문이 열리는 순간 스텔스가 깨집니다. 공기 흐름도 망가지고 RCS도 취소죠. 그걸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F-35도 그 문제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3년을 싸웠죠. 그런데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김재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공기역학연구소였습니다. 제네시스 개발팀이 도와줬어요. 자동차의 도어, 개폐시 공기 흐름, 제어 기술을 응용했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전투기에 적용되다니요. 평택 기지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하나 본사보다 더 삼엄했어요. 무장한 공군 헌병들이 곳곳에 있었고 장갑차까지 배치되어 있었죠.
지하 경납고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재영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것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문이 열리자 숨이 멎었어요. 세대의 KF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본시제기가 아니었어요. 실전 배치 준비가 끝난 기체들이었죠. 각각 다른 무장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모두 동체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체를 보시죠. 김재영이 안내했어요. 기체 아래로 가자 배 부분이 매끈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웅하는 모터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었어요. 문이 완전히 열리자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JDM 2발과 공대공 미사일대, 발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무기 거치대가 유압으로 내려오면서 투하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간을 재보세요. 김재영이 말했어요. 톱 워치를 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기가 투하 위치로 이동하고 모의 투하가 이루어지고 다시 문이 닫히기까지 3.8초 F-35는 얼마죠? 그가 물었어요. 4,002초입니다. 우리가 0.3초 빨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선 생과 사의 차이죠. 그때 컨트롤룸에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RCS 측정 시작합니다. 경납고 천장에 설치된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장창 닫힌 상태에 연전1제 내부 무장창이 다시 열렸습니다. 무장창 개방 RCH 1.8잼 그리고 다시 닫였어요. 복귀 완료 0.1잼 JM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물론 135의 0.2로 제곱미보다는 높았지만이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특히 가격을 고려하면 말이죠. 김재영이 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소음을 측정해보죠. 데시벨 측정기를 가져왔어요. 무장창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햇소덱벨 속삭임 수준입니다. 세계 최저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LG노텍의 모터 기술과 현대모비스의 소음 차단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한 거죠. 두 번째 기체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여러상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장창 작동 시 열 발생을 보시죠. 열화상 화면을 보니 무장창이 열려도 열 신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수 단열재를 사용했습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용으로 개발한 소재를 개량했죠. 세 번째 기체에선 가장 중요한 실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 무기 투하 시뮬레이션이었죠. JDAL 투하하면 공기 흐름이 급변합니다.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기체가 흔들리죠. 김재영이 설명했어요. 조종석에 테스트 파일럿이 올라탔습니다. 지상에서 유압으로 기체를 들어 올려 비행 상태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투하, 시작. 무장창이 열리고 JDAM이 분리되는 순간을 고속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기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력 계수 변화 0.03 135가 0.05인 걸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 손에 든 노트가 이미 빼곡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펜타곤을 뒤흔들 정보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앤드류 몰턴의 메시지였습니다. They beat us. 무슨 의미인가 싶어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죠. KF 폴란드 수출 계약 임박 48대 60억 달러.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제쳤다는 거였어요.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시장을 뚫은 거죠. 김재영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 계약 알고 계셨습니까? 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내일 발표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이 모든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보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KF-21 기술평가 제한적 성공 예상이라는 제목이었죠.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으니까요. 장윤서 대위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원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니까요. 김재영이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게 3년간의 실험 데이터입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처샘 무장창이 열리다가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 불이 난 적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그래프가 지나갔어요. 실패와 성공의 기록들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재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존경받고 싶어서요. 기술 국걸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창조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만든 거였죠. 다음 실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야외 시험장이었어요. 실제 크기의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레이저 유도 폭탄 정밀도를 보시죠. KF-2 모형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고 모의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표적 중앙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CP 원형 공산오차가 3미입니다. 군사 기준으로는 완벽이죠. 이어서 전자전 시험도 봤습니다. 재밍 환경에서도 무장창이 정상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강력한 전파방위 장비가 작동했어요. 일반적이라면 모든 전자 장비가 마비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KFC의 무장창은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광선유 제어 시스템입니다. 전자기 간섭을 받지 않아요. KT가 개발한 기술이죠. 통신회사가 전투기 기술에 기여하다니 한국은 정말 모든 산업이 힘을 합친 거였어요. 점심시간 기지식당에서 김재영이 말했습니다. 헤이든 부차관보님, 우리가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위협은 우리에게도 현실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중요한 겁니다. 진실을 전달해 주세요. 한국은 이제 다르다고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가장 극비인 곳이었죠. 이건 아직 개발 중이지만 김재영이 문을 열었어요. 내부엔 이상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무장창에 장착되는 특수 발사대였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이때 2027년 완성 목표예요. 극초음속이라고요. 마5 이상. 중국 제2. 35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할 겁니다. 야망이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려 하고 있었어요.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실험을 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되었죠. 경납고로 돌아와서 김재영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엔 한국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KF-21을 그린 그림들이었죠. 공군 기지 개방 날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우리 비행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한 아이의 그림 아래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늘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김재영이 말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보냈습니다. KF는 실제합니다. 성능은 F-35의 80% 가격은 50% 폴란드 수출 확정 우리의 아시아 전략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답장이 즉시 왔어요. 내일 시험 비행 영상 확보 요망 대통령께 보고해야 한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의 나라가 만든 기적을 오늘 목격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는 걸,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빛을 만들었다는 거, 내일은 실제 비행을 봅니다. 그게 마지막 증명이 될 거예요. KF 정말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지. 2월 24일 새벽 4시 30분 평택 공군기질 활주로의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사이로 검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KFC 경납고에서 나오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맹수가 사냥을 나서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군요. 김재영이 말했어요. 관제탑 말의 특별 관람석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공군 수뇌부가 모두 나와 있었죠. 그만큼 중요한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조종사가 걸어왔습니다. 김상현 소령 공군 최정예 테스트 파일럿이었죠. 그의 눈빛에선 긴장보다는 확신이 보였어요. 미국 손님을 위한 특별 비행을 하겠습니다. 그가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장윤서 대위가 통역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났죠. 김상현 소령이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캐노피가 닫히는 순간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엔진 시동 셋 엔진의 낮은 울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음이 적었어요. FS335보다 확실히 조용했죠.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관제사 최민아 소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람의 01 활주로 진입허가 보람의 01 진입합니다. KF가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기체가 붉은 빛에 물들었어요. 김재영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공식 시험 비행 넙습 2번째입니다. 테스트 4-2. 하지만 외국 관계자 앞에서는 처음이죠. 이륙허가 요청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어요. 보람의 016허가 행운을 빕니다. 엔진 출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어요. 그리고 26KF-WGX가 박차고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같이 뛰었어요. 20년간 수많은 전투기를 봤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남의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겠죠. 고도 1000여 톤과 모든 시스템 정상 전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고도 1000m 속도 마 건 8 모니터의 비행적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상승 곡선이었죠. 김재영이 제게 헤드셋을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조종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고도 이틀지지 도달, 이제부터 초음속 진입합니다. 화면의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마, 1009,
1.0 7.20 음속 돌파 관제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최대 속도 시험 들어갑니다. KF와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엔진이 포효하면서 속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마 1.5, 1.6, 1.7 긴장감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죠. 마 1.82 김상현 소령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대 속도마 1.38이 달성 설계사양 초과했습니다. 믿을 수야 없었어요. 설계 목표는 마 1.8이었는데 그걸 넘어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연료 소모율 체크. 대기 잠시 침묵이 흐르고 표준 대비 15% 반복합니다. 연료 효율 115%입니다. 제가 김재영을 봤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하나의 엔진 제어 기술과 삼성의 AI 최적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실시간으로 비행 조건을 분석해서 연료 분사를 조절하죠. 다음은 기동성 시험이었습니다. 이머전 턴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KF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속도가 크게 떨어져야 하는데 놀랍게도 속도 손실이 최소였어요. 선의 방향 800m, 속도 유지율 92%.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최미나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아니지만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LG 이노텍의 센서 600개가 실시간으로 기체 상태를 모니터링하죠. 이어서 고고도 성능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고도, 즉 상승 중. 일반 전투기로는 힘든 고도였어요. 하지만 KF는 거침없이 올라갔죠. 16,000, 17,000, 18m 도달. 시용 상승한도 초과했네요. 김재영이 말했습니다. 그때 조종사가 뭔가 다른 걸 시도했습니다. IRST 시스템 테스트합니다. 100km 거리 표적 탐색.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모니터에 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표적 포착 민항이로 추정거리 110km 고도 7,000m 설계 사용보다 10km나 더 멀리서 탐지한 거였어요. 김재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IRST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러시아 수호위도의 정도는 안 돼요. 다음은 적어도 침투 시험이었습니다. 4강 시작. 지형 추적 모드 진입. KF 급강하였습니다. 고도가 빠르게 떨어졌죠. 고도 300개 10 산악 지형을 따라 초저도로 비행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침투 비행이었죠. 지형 추적 완벽 시스템 이상 없음. 그때 김상현 소령이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관제실, 잠시 개인적인 말을 해도 됩니까? 허가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감정이 묻어난 목소리였죠. 20년 전 어린아이였습니다. 에어쇼에서 F-16을 보고 조종사의 꿈을 꿨죠. 미국 전투기를 모는 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몰고 있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기울였죠.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고 있습니다. 장윤서 대위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걸 봤죠. 저도 그 순간 뭔가 벅차올랐습니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난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죠. 항속거리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최민아 소령이 보고했어요. 현재 연료 소모율로 계산하면 300km 비행 가능합니다. F-35A의 1500km보다 훨씬 긴 거리였어요. 김재영이 설명했습니다. 연료 탱크 설계를 현대중공업이 도왔어요. LNG선 기술을 응용해서 연료 탑재량을 극대화했죠. 마지막은 무장시험이었습니다. 모의 공대공 전투 시작합니다. 가상의 적기를 상대로 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낙원하고 미사일 발사 시퀀스가 진행됐죠. 폭스월 1, 폭스 2, 모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물론 실제 미사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시스템은 실전처럼 작동했어요. 표적 격추 확인. 교전 시간 12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만큼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였죠. 비행이 끝나갈 무렵 소령이 마지막 시범을 보였습니다. 코브라 기동 시원하겠습니다. 코브라 기동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추력 편향 노즐 없이 김재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세요. 화면에서 갑자기 기술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 상태로 잠시 정지한 듯 보였다가 다시 정상 비행으로 돌아왔어요. 성공입니다.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착륙 접근 중입니다. KF 기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플랩이 전개됐죠. 터치다운.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전투기가 멈추자 지상 요원들이 달려갔어요. 캐노피가 열리고 김상현 소령이 내렸습니다. 그가 기체를 쓰다듬는 걸 봤어요. 마치 애를 대하듯이요. 김재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동 때문이었죠. 밖으로 나가 김상현 소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살아있어요. 제 의도를 알아듣고 반응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장윤서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부차관보님, 영상 파일 준비됐습니다. 워싱턴으로 전송하시겠습니까? 네. 즉시 보내주세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조종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난다.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의 날개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오스틴 장관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영상 봤네. 대통령도 보셨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하시더군.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2월 25일 밤 11시. 서울 강남의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어떻게 보고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켰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재부팅 오류였어요. 펜타곤에서 준보한 노트북인데 이럴 때가 가끔 있죠. 다시 전원을 눌렀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빈 문서가 떴습니다. 제목란의 커서가 깜빡거렸죠. 원래 준비했던 제목은 KF-21 기술평가 제한적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한미 항공전력의 미래 의존에서 협력으로 제목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의 시각을 바꿀 문서였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술 수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항공기술 강국이며 우리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존 리드, 제 참모였습니다. 헤이든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다시 쓴다고요?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존 KFA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 구조를 깨뜨릴 제3의 축입니다. 전학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정도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폴란드 계약 알고 있죠?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동남아, 중동, 심지어 남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요. 그럼 우리 F-35 수출은 경쟁해야 합니다. 처음으로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기술 분석 섹션을 작성했어요. KF-22의 내부 장창은 F-35 대비 0.33초 빠른 게 속도를 보입니다. RCS는 0.17m으로 JM으로 F-35보다 높지만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숫자를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니. 다음은 전략적 한매 섹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은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보호가 아닌 상호 의존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쓰다가 멈춰쳤습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펜타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계속 썼어요. 중국 제35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KF-35의 공동 운용 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있는 비용 측면에서도 22%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2% 펜타곤이 좋아할 숫자였죠. 예산 절감은 언제나 환영받으니까요.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 쓴 걸 다시 읽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재영의 말이 떠올랐죠. 존경받고 싶어서요. 인간적 차원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과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는 위치가 아닌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노트북이 다시 먹통이 됐습니다. 저장을 안 했는데 다행히 자동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재부팅하면서 생각했죠. 이 보고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 다시 켜진 화면에서 작성을 이어갔습니다. 권고사항 sek션이 가장 중요했어요. 첫째,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킬 것. 둘째, KF-21 35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 추진. 셋째,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참여 검토. 세 번째 항목을 쓰면서 망설였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분야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2027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했죠. 어쩌면 우리가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 2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이제 존 리드에게 보낼 차례였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존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워싱턴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데 잠시 멈췄어요. 이 이메일이 나가면 되돌릴 수 없었죠. 미국 국방부의 한국이 바뀌는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클릭했습니다. 전송 로그가 떴어요. 전송 완료. 0223KST 5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존이 밤을 새우고 있었나 봐요. 방금 읽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즉시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스틴 장관에게서 직접 메일이 온 거죠. 헤이든 보고서 읽었네. 새벽 3시인데 잠이 안 온다.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내일 귀국하면 즉시 백악관 보고를 준비하게 승인한다. 승인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앤드류 몰터이였죠. 헤이든 보고서 봤어요. 대단합니다. 진짜로 한국이 이 정도라니 직접 봐야 믿을 겁니다. 이거 상원이 뒤집어질 텐데요. 특히 홀리스 위원장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진실을 알려야죠. 몰턴이 웃었어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개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였죠. 협력의 시작. 오늘 나는 미국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우리를 눈멀게 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그것만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유일한 길이다. 새벽 4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같았죠.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3일 전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관료에서 그들을 존경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으니까요. 아침 8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로비에서 장윤서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부차관보님의 보고서가 많은 걸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제 희망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재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전해주세요. 그가 봉투를 건넸어요. 뭐죠? 한국 초등학생들이 미국에 보내는 편지예요. 함께 하늘을 지켜주세요라고 썼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봤습니다. 이 도시가이 나라가 만든 기적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거였죠.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새로운 동맹, 새로운 협력의 시작 말이죠. 그리고 5월에 있을 한미합동 모의전이 기대됐습니다. KF-11F 35가 함께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5월 10일 평택 공군기지 통합작전 센터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미합동 모의 전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관제실 중앙에 VIP 관람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한국 공군참 모총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완료. 모의 전 개시 준비 완료했습니다. 최미나 소령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녀는 이번 모의 전의 총괄 관제사였죠. 크린의 두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파란색 KFC 편대, 오른쪽은 빨간색 F-35A 가상 기체 편이었어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워싱턴에서 영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큰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죠. 헤이든 준비됐나? 네. 장관님. 미국 방부 합동평가단이 모든 데이터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의전이 아니었어요.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KFC의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였죠. 평가단 15명이 각종 측정 장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현 소령이 KF 편대장이었고 미공군 소속 제임스 윌슨 소령이 배315 편대를 이끌었어요. 실제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에서 조종하는 가장 현실적인 모의전이었죠. 교전 규칙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공군작전처장이 일어섰어요. 총 10번의 교전 1대1부터 4대4까지 다양한 시나리오 BVE, 즉 가시거리 밖 교전과 W 가시거리 내 도그 파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1대1 BVR 교전이었죠. 블루원, 레드원 교전 시작. 크린에서 두 기체가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150km 거리. 서로의 레이더가 상대를 탐색하기 시작했죠. 블루원 표적 포착 거리. 덱 산립 KF 먼저 F-35를 발견했습니다. IRST의 우수한 성능 덕분이었죠. 폭스-3 중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F-35도 반격했지만 레드원 격추 첫 교전에서 KF-7렉스가 이게 관제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두 번째는 2대2의 교전이었습니다. 이번엔 양상이 달랐어요. F-35의 우수한 스텔스 성능이 빛을 발했죠. 레드 편대 블루의 격추, F-35가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곧 KF가 반격했어요. 블루원, 레드원 격추 1대1 무승부 팽팽한 접전이었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시거리 내 도그 파이트였습니다. 여기서 KF의 기동성이 증가를 발휘했어요. 블루원 고요 기동 진입 화면에서 KFX가 빌 수 없는 기동을 보였습니다. 코브라 기동으로 F-35의 뒤를 잡았죠. 건킬 블루원 승리내 번째, 다섯 번째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점수는 엎치락 뒤치락했어요. 여섯 번째 교전에서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4대4 대규모 교전이었죠. 모든 기체 교전 시작. 크린이 마치 불꽃놀이 같았어요. 미사일이 난무하고 기체들이 격렬하게 기동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FC 편대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인 거예요. 한 대가 미끼가 되고 다른 기체들이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이었죠. 블루 편대 레드원, 두 삼격추 레드, 3한 생존 3대1로 KF가 압승했습니다. 관제실이 술렁거렸어요. 미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F-35가 이렇게 압도당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일곱 번째 교전은 야간 전투였습니다. F-35가 유리할 거라 예상했는데 블루의 열적으로 레드원 포착 KF-PCC IRST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레드원 격추, 여덟 번째는 전자전 환경이었습니다.
강력한 재민 상황에서의 교전이었죠. ECM 최대 출력 전파 방해가 극심했지만 KFCC 광선유 제어 시스템으로 정상 작동했어요. 블루원 시스템 정상 교전 계속 반면 맵35는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죠. 레드원 레이더 간섭 시야 확보 불가. 결과는 KF-76의 승리였습니다. 9번째 교전이 끝났을 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현재까지 스코어 KFCC 6승, F3및 3승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F35의 압승을 예상했는데 KFC가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10번째 교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혼합 현대전이었죠. KF2 2대와 F26 2대가 한 팀, F3 2대와 F5 2대가 다른 팀이었어요. 파이널 라운드 시작,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교차하고 체프와 플레이어가 터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KF2X와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했죠. 블루팀, 레드팀 전 기체 격추. 퍼펙트 승리 관제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곧 관제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한국 공군들은 물론이고 미군 관계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동맹의 승리였으니까요. 평가단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국방부 합동평가단 A, EJ11 공식 기록 KFG1F 35 모의전 결과 총 10회 교전 중 KF11X 6승, 맵35 4승, 전체 격추수 대비 생존로 계산한 최종 승률 KF의 62%, 62%. 그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어요. 믿기 어려운 결과였죠. 세계 최강이라던 배35를 KF2X가 한 거였으니까요. 오스틴 장관의 얼굴이 화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은 비친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균형이 재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이 한국 우위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KF-35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적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김상현 소령이 시뮬레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제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소령.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오늘 모의전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장윤서 대위가 다가왔어요. 부차관보님, 한국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잠시만요. 저는 관제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오늘 저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의지의 승리를요.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을 해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제가 3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준비됐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박수가 또 터졌어요. 이번엔 더 크고 더 진심 어린 박수였죠. 이건 시작입니다. KFC 35가 함께 하늘을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힘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미공군 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거 헤이든 당신이 옳았어.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우리의 실수였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입니다. 평가단이 세부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RCS 비교, F-35 1호제 KFC 0.1제 JM, 항속거리, F-30G 500객 스프트, KF-3 200km 가격, F-35 1억 달러, KF 5천만 달러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KF-52 알리스는이 성능에서 압도적이었죠. 한국 공군참 모 총장이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답했어요. 동의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언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CNN, BBC, NHK 모든 주요 언론이 몰려 있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F-35는 필요 없는 건가요? 제가 답했어요. 아닙니다. F-35와 KN 서로를 보완합니다. 함께 운용할 때 최강이 되죠. 오늘 마지막 모의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봐야 합니까? 추월이 아닙니다. 따라잡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란히 갈 수 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김재영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속보가 떴습니다. 나토 KLCUX 도입, 검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가요. 맞았습니다. 오늘은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인정받는 첫날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면 상원 청문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증언해야 할지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알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동맹을 갖고 있는지를요. 2025년 9월 15일 워싱턴 DC 상원 의사당 대리석 계단을 오르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오늘은 제 30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하는 날이었어요.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저를 향했죠. 창원 의원들, 기자들, 그리고 카메라들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7개월 전 처음 한국에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오만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착석하십시오. 피터 홀리스 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죠. 마이클 헤이든 부차 관보 증언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상원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하청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의원들이 수금거렸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합동 모의전에서 KF의 35롤 상대로 62%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원입니다. 홀리스 위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F-35는 실패작입니까? 아닙니다. F-35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생긴 거죠. 민주당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한미 방산협력 예산으로 4조 8천억 원, 약 40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KF-35의 공동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기술을 공동 개발할 수 있습니다. 40억 달러라.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중국체의. 산미홍고 정건대를 막을 수 있다면 40억은 싼 값입니다. 그때 홀리스 위원장이 일어섰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헤이든 부차관보 당신이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홀리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제 실수였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강경했던 홀리스 위원장이 입장을 바꾼 거였죠. 그가 계속했어요. 지난주 폴란드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KFC 체인저다.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이다. 우리 동맹이 이렇게 성장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소리쳤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동맹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컨스입니다. 칸스. 코리아메리카 아시 줄임말이지만 단순한 약자가 아닙니다. K는 이제 혁신과 도전의 상징이 됐어요. K-팝 드라마처럼 K-디펜스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겁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곧 청문회장 전체로 퍼졌죠. 심지어 홀리스 위원장도 박수를 쳤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의원님들, KF-2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동맹의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이며 함께 인도 태평양을 지킬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CNN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 특히 KFC를 만든 엔지니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당신들을 존경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우린 그들에게, 아니 당신들에게 비쳤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포토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들이는 강물을 보면서 일기장을 꺼냈죠. 2025년 9월 15일, 오늘 나는 진실을 말했다. 한국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처음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기를 계속 썼어요. KF-2UR6를 충격을 잊을 수 없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한 민족의 자존심이었고 꿈이었고 미래였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를 만들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김재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존경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제 그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전 세계가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은 독입니다. 겸손은 힘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윤서 대위였습니다. 부차관보님, 청문회 영상 봤어요. 한국 뉴스가 난리예요. 모두 감동했어요. 저 역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게서요. 조만간 다시 오시겠죠?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K 동맹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KF 신이었지만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KFC가 하늘을 날 날이 올 것입니다. F-35와 함께.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비쳤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를. 한국 고맙다. 강변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에 비친 워싱턴 기념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만의 상징이 아닙니다. K-동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이 하늘을 나는 그 순간을 본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미국의 오만이 깨지고 한국의 자존심이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응원한다면, 한국 최고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